세상에 의미 없이 떠도는 풍문은 없다. 화끈하게, 집요하게, 심오하게 파헤쳐드립니다. 초근접 밀착 토크. 풍문으로 들었쇼!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반가워요. 자, 오늘도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연예계 핫한 소식들만 모았습니다. 먼저 네. 여진 씨 요즘 드라마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너무 재밌어요. 가는 길. 어른들의 드라마가 오랜만에 탄생. 아니 근데 이제 바로 승무원으로 네. 나가도 모를 것 같아요, 진짜. 굉장히 매력 있는 직업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유니폼이 굉장히 화려해요. 처음에는 빨간색. 했는데 화면에 너무 이쁘죠. 빨간 유니폼이 처음에 조금 낯설었어요. 네, 저도. 왜냐면 저희 늘 좀 이렇게 하늘색 뭐 이쪽에 맞아요. 연한 맞아. 근데 빨간 승무원복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여진 씨 모습 슉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정말 아주 재밌게 보고 있는데 요즘 주변 스타들을 보면 본인의 직업과 함께 또 다른 직업으로 반전 매력을 보여주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홍석천 씨 방송에서 맨날 보던 분들이 식당에서 만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네. 그러니까. 좋아하시던데요. 네. 저야 뭐 워낙에 오랫동안 태양신 사진 같은 거 보고 놀라고 이러지 이제. 네. 뒤에 이렇게 아우라가 이렇게 후광이 비치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 뭡니까? 네, 오늘의 주제는 스타의 이색 직업입니다. 한 스타가 자신의 끼를 이용한 반전 직업으로 돌아와서 기사를 저도 보기는 했지만 굉장히 뜬금없는 기사여가지고 제 눈을 의심했거든요. 뭐 영화 배우에다 화가에다가 뭐 이제 감독도 하고 너무 욕심 많은 거 아니에요? 베테랑 가구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고 CEO로도 활동했다고 해요. 섬세함과 부드러움이 공존하는 가구 관련 직업을 가진 스타예요. 반전 직업이 있었는데 바로 야설 작가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반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후에 만났던 무속인들한테 신병이 있다. 자신도 모르게 그냥 툭툭 내뱉는 말들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 개그맨 출신 영화 100억. 씨가 시나리오 작가를 한다. 대장 논란이 벌어지게 되면서 네가 쓴 거 아니잖아라는 의혹이 사실 이 비하인드를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뭔데요? 이번 풍문의 주제는 바로 무속인으로 전업한 스타입니다. 오. 빠밤. 어허. 자, 무속인으로 전업한 스타 그 대표적인 예가 이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바로 명품 조연 배우에서 명품 인생 상담가로 변신한 배우 정호곤 씨입니다. 정우근 씨 잘 알죠. 사실은 뭐 사극이나 굉장히 많이 조연으로 출연을 하셔서 연기 굉장히 좋게 뭐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네. 하나 더 특별한 거는 헤어스타일이 원래 저와 비슷한 헤어스타일인데 이분이 과학의 힘을 빌려서 좀 덮으셨어요. 예. 그러고 나서 광고 모델도 하시고 그 광고 많이 네. 봤습니다. 저도 그 광고 노려봤습니다만 이분께 밀렸습니다. 네. 아쉽네요. 정호곤 씨 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연기로 주목을 받았는데 특히 정도전에서는 임견미 대감 역할을 맡아서 또 열연을 했었고 또 굿닥터, 선덕여왕, 뉴하트, 제오공화국 이런 드라마에서 씬스틸러로서 명품 조연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정호근 씨는 뭐 데뷔는 75년에 했는데 되게 연기자는 아역 시절을 거쳐서 연기를 하잖아요. 일찍 네. 시작하면. 네. 근데 정호근 씨는 좀 독특해요. 가수로. 아주 어린 시절이죠. 어린 시절에 막 10살 갓 10살 되기 전에 이제 만화 영화 OST로 만화영화 그 당시에요? 예, 그 당시에 노래를 불렀어요. 상상이 좀 안 되는데 어떤 만화인지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71년도였는데요. 제목은 우주의 왕자 빠삐라고 빠삐? 합니다. 빠삐용 아니고 빠삐? 아니 이런 만화가 있었네요. 71년도. 제가 태어나기 음악이요? 전이다 보니까 네. 정호근 씨가 연기자 데뷔는 언제 시작을 했습니까? 84년도 MBC 공채 17기로 탤런트의 입문을 이제 배우로서의 길을 걷게 됐는데요. 이후 34년 동안 정말 다양한 작품, 다양한 캐릭터를 맡아서 제대로 연기를 펼치면서 많은 분들에게 얼굴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버려진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캠페인에도 참여를 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정호근 씨가 유독 아이들에게 애정을 보이고 관심을 갖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해요.
이 사연은 사실 정호근 씨가 무속인이 된 것과 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해요. 대체 어떤 사건이죠? 네, 그 사연은 이제 정우근 씨의 아이들과 관련이 있는 건데요. 네. 아이가 4살 배기 아이가 폐동맥 고혈압을 앓다가 이제 세상을 먼저 떠났는데 아이고. 아마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이를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가늠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일 텐데 오죽했겠어요. 특히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충격이 커서 삶을 포기하려고까지 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곤 했는데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정호근 씨의 시련이 이뿐만이 아니었다고 해요. 또 다른 시련이 있었나요? 첫째 딸을 잃고 좀 시리에 차 있다가 그래도 가족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좀 마음을 잡고 잘 살아보자 하고 이제 또 다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쌍둥이를 낳는데 쌍둥이에서 둘째가 또 죽게 됩니다. 어쩌다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아유, 이게. 너무 가슴 아프네요. 그러니까요. 2번이나 이런 굉장히 큰 시련이네요, 이런 거. 그렇죠. 자녀를 2명이나 이렇게 먼저 보낸 것뿐 아니라 정호근 씨는 개인적으로도 또 아픔, 뭐 신묘한 일을 겪게 되는데 극심한 복통과 온몸에 통증이 느껴져서 병원을 찾았는데 그때 병원에서는 아무런 그 증상의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해요. 근데 너무나 또 심하게 몇 달 동안 아파서 이때 무려 5kg, 6kg 정도가 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었구나. 그래서 뭐 나름대로 심신의 어떤 그런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절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이때부터.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만났던 무속인들한테 신병이 있다. 그런 원인 모를 어떤 신병, 그러니까 무속인들의 어떤 신내림이라고 그러죠. 신병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요. 사실 그러니까 다들 계기로 이제 신병을 이야기하는데 그 신병을 알았다는 게 사실 21세기 지금 뭐 과학의 시대인데 이걸 좀 전 믿기가 어려운 게 신병이 뭐지? 그러니까 좀 나중에 뭐 그냥 갖다 맞춘 거 아니냐라는 인상을 저는 받거든요. 사실 뭐 저도 뭐 약간 현대의학으로 규명할 수 없는 병이며 다 갖다 붙여서 신병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는데 약간 주변에서 정말 이런 사유로 뭐 이렇게 고통스러워한다라고 얘기 들은 거 보면은 진짜 진실은 뭐지라는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유 없이 정말 원인도 모르게 아플 때 있잖아요. 본인이 좀 이거는 뭐 이래서 힘든 게 아니고 몸이 왜 이러지? 이럴 때 가끔 정말 술병 아니에요, 술병? 그런가 봐요. 술병 아니고 술병. 바로 나이스. 바로인가 봐요.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는다라는 증거예요. 지민 씨. 오늘 처음 알았어요. 감사해요. 외로워서. 명쾌하다. 사실 뭐 병이 우리가 뭐 의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해도 갔을 때 진단만으로 그러니까 가서 뭐 물어보고 그다음에 뭐 짚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 병명이 잘 안 나올 때가 있긴 있어요. 그래도 그럴 때 이제 막 혼란스러울 때 누가 와가지고 당신 신병이야 이러면은 아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약간 좀 세뇌되는 효과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신병이 있다고 세뇌를 어떻게 시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속인한테 정우근 씨도 들었겠죠. 그러니까 봤을 때 아니 우리 집에 왜 이렇게 애군이 계속 따르느냐. 안 좋은 일들이. 솔직히 말하면 그건 뭐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누구라도 뭔가 좀 해석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다 있겠죠.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은. 그랬을 때 아 이거 뭐 좀 그런 거다. 신병을 앓는 거다라고 하면은 뭐 기본상으로 우선 아 그래도 그런 건가 하고 좀 뚫린 기분이 들겠죠. 맞아. 사실 의사가 바라봤을 때에 전혀 소명할 수 없는 뭐 병이 아닌 어떤 그런 그 아픔을 누군가가 만약에 와서 그런 이유 때문에 아픈 거다라고 하면 믿을 수밖에 없는. 왜냐면 환자 입장에서는 아픈데 믿어주는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이유를 또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믿지 않아도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예를 들면 뭐 신내림을 받든 구술하든 무언가 행위를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낫거나 괜찮아지면 진짜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 믿죠. 그러면은. 네. 신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한 정호근 씨. 그 뒤로는 어떻게 됐나요? 결국 신내림을 받습니다. 근데 뭐 신내림을 받은 결정적인 계기가 신병은 아니라고 해요. 그럼 뭔가요? 또 다른 게 혹시 있는 건가요? 신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어떻게 됐나요? 결국 신내림을 받습니다. 근데 뭐 신내림을 받은 결정적인 계기가 신병은 아니라고 해요. 그럼 뭔가요? 또 다른 게 혹시 있는 건가요? 신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고 합니다.
너 이제 죽어. 니는 무당 만들어서 찌그러진 집안 다시 일으켜 세워주려 했더니 도무지 말을 들어 처먹어야지. 우린 이제 네 밑에 가족으로 간다. 이러는데 그 말에 내가 그냥 안 돼. 그건 안 돼. 내가 할게. 내가 할래. 내가. 그래서 내림을 받게 된 거예요. 네 밑에 가족 이렇게 또 가족 얘기가 나오니까 그거 듣고 정말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힘들 왜냐면 때 그런 스트레스 많이 시련도 받았을 있었는데. 때 네, 그렇죠. 그런 게 이제 가족이 이미 자녀가 두 사람이 먼저 두 자녀가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정호근 씨는 그런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죠. 그래서 결국에는 남은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본인이 신내림을 받는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왕산 국사당에 가서 문고라는 그 무당 증서를 이제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뭐 정호근 씨가 이제까지 감초 역할을 주로 해왔던 조연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칭이 좀 안 됐거든요, 처음에. 그 무속인과 정호근 씨랑. 근데 오히려 정호근 씨 주변 그 배우들 사이에서는 아 그렇게 됐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오히려 예, 그런 그렇게 일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받아들였다고 낌새가 해요. 있었구나, 그러면. 워낙 뭐 촬영장에서나 뭐 모임에서나 뭔가 남다른 직관력, 직감으로 굉장히 뭐 화제가 됐고 정평이 났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신도 모르게 그냥 툭툭 내뱉는 말들이 그냥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좀 보이면서 예, 뭐 그런 얘기를 뭐 신기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신뢰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어왔다고 해요. 저 실제로 제 관상을 봐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순정녀라는 프로 했을 때 게스트로 나오셨어요. 그때 그 7인 중에 뭐 최고의 관상, 뭐 이런 식으로 최악의 관상 이렇게 뽑아주셨는데 그때 그 7명 중에 제 관상을 최고로 뽑아주신 거예요. 잘 풀릴 것 같다라고. 그때 제가 느낌 아니까 그 캐릭터를 딱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 남자만 안 만나면 잘 풀릴 것 같아요. 결국 그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셨다니까. 그것도 맞춘 거 아니에요? 맞췄나? 원래 정호근 씨가 좀 관상도 잘 보시고 그러시나요? 그렇죠. 뭐 신내림 받기 전에 관상 쪽에도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관상을 공부하는데 뭐 3억을 썼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열성적으로 공부를 했다는 건데. 근데 정호근 씨가 연예계에서 최고의 관상이라고 꼽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궁금하죠? 이정재 뭐 이런. 아니, 엄태웅 씨였습니다. 엄태웅 씨를 최고의 관상으로 꼽으니까 원신이네. 뭐예요? 네, 사람 인생 길고 짧은 건 대봐야죠. 맞아요. 나중에 또.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일단 뭐 여러 가지 다 네. 관찰을 해서 결론을 냈겠지만 자기가 본 연예인들 중에서 가장 착하고 단정한 상이었다. 엄태웅 씨가. 맞아요. 그렇게 아니 그 외견상으로 이렇게 만났는데 최근에 그 엄태웅 씨 같은 경우에는 좀 휘말린 일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그 예언이 맞으려면은 앞으로 더 엄태웅 씨가 잘 풀릴 일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아니 근데 사실은 생활겠죠. 엄태웅 씨는 정말 착하고 단정해요. 네, 엄태웅 씨. 그래서 더 그런 일에 연루돼서 충격을 받은 거죠, 팬들이. 이 관상 문제에 대해서 정호근 씨가 내린 결론이 있다고 해요. 그렇게 돈을 몇 억 들여서 이렇게 관상을 공부한 결과 관상보다 마음씨가 중요하다. 결론이 3억 날리셨네. 3억 자, 이거 뭐 날리셨어. 3억 들여가지고 해야 되는 건가? 그래도 3억이면 그래도 싼 거예요. 네, 왜냐면 저거를 이제 3억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뭐 물론 배워서 습득해서 결론은 그게 아니더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을 해서 망해보고 나서 네,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게 따지면 얼마나 좋겠네요. 그러셨네. 저분 입장에서는 이제 뭐 그렇게 해봤지만 그래도 그거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시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그래도 우리는 공짜로 알게 되었는데. 네,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알고 있죠. 자, 그럼 무속인으로 변신한 정호근 씨에게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 무속인 길을 걷게 됐죠. 이제 좀 친하게 지내는 조영기 씨가 지난 6월에 방송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은 정호근 씨가 구슬하면서 작두를 타다가 잠깐 집중이 흐트러졌는데 그 찰나에 뒷 발꿈치를 엄청 크게 다칠 뻔했던 위기가 있었다. 똑같이 작두에 올라타도 완전히 신내림을 받고 몰입해야 다치지 않는다고 그가 말했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없어가지고 진짜 상상이 안 되는데 이게 정호근 씨가 또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믿기지가 않네요, 진짜. 아, 이거 무섭. 근데 정우근 씨가 신내림을 받은 건 이미 예정된 일이었다는 말이 있던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강일원 국장님? 정우근 씨는 어려서부터 그런 어떤 무당이라든가 그런 신내림 관련해서 그런 영향을 받고 자랐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만신으로 활동을 했다 그래요. 만신이라는 표현은 이제 여자 무당이 좀 한 20년 이상 활동을 하면서 좀 고매한 쉽게 말하면 그런 무당에게 붙여주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고 그럽니다. 어려서부터. 일단 정호근 씨 같은 경우에는 신병을 앓기 전에 먼저 누나에게 이런 신병의 증세가 왔다고 해요. 그런데 여동생에게도 신병이 또 찾아왔대요. 그래서 결국 이 여동생은 신내림을 받았다고 해요. 그렇구나. 진짜 말씀대로 같은 데네요. 진짜 한 집안이 다 무속인이네요. 아니 진짜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정호근 씨를 드라마에서 못 뵌 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이제 드라마는 아예 출연하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2014년 재작년 11월에 이제 무속인의 길로 접어든 이후에는 단막극 몇 편 출연한 이후로는 거의 출연 못 하고 있는데 정호근 씨가 그 부분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은 연기를 하고 싶은데 어떤 좀 제약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왜 무당을 이렇게 터부시하고 방송에 출연시키는 제약이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무속인이라서 출연을 불가능하게 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땐 그냥 시장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하는 게 사실 무속에 대해 가지고 호의적으로 보시는 분 또는 뭐 중립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지만은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저는 뭐 작가나 아니면 PD가 개인적으로 그냥 뭐 된다 안 된다 도덕적 잣대로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그냥 현실에서 판단 내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약간 이거는 근데 사회의 어떤 그 시선이라는 게 이풍양속을 저해하는 것이다라는 이 규정이 딱 있기 때문에 이 좀 자유롭게 출연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고 이분이 딱 출연을 했을 때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되게 높지 않나요? 그래서 시청자들 대부분이 이제 내려라, 뭐 나오지 못하게 해라라고 얘기하면 방송사로서도 굉장히 부담이 있고. 과거에는 이제 그 미신 조장이라는 방송 출연 금지 조항이 있었어요. 아, 진짜? 네, 물론 이제 뭐 이거 뭐 무속이나 샤머니즘 믿는 분들은 우리가 미신이냐라고 이제 반발할 수 있었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특별히 뭐 이런 무당이나 무속인뿐 아니라 다른 종교인들도 잘 출연을 못했는데 뭐 장경동 목사님도 예능 프로에 나와서 의견을 얘기하시고 또 혜민 스님 같은 분들도 뭐 토크쇼에 나와서 또 증문즉답도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 무속인만 못 나오게 한다는 건 뭐 제가 기독교인이지만 약간 종교 차별이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뭐 다 못 나오게 한다 이거는 뭐 좀 어떻게 보면 뭐 좀 논리적으로 얘기가 되지만 어떤 건 열어주고 어떤 건 열어주지 않는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 정호근 씨가 그 전에 연기자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방송 활동을 계속 좀 기회 있을 때마다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인생 상담가의 길뿐만 아니라 배우로서도 좋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전업을 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투잡을 하는 연예인분들도 꽤 많잖아요. 네, 우리 상민 씨도 하셨고 네네. 우리 홍석천 씨도 지금 하시고 문어발이시잖아요.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전 계속 도전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풍문의 주제는 뼈그맨 스타 100억 시나리오 작가로 돌아오다입니다. 우와. 누구지? 최근에 한 스타가 자신의 끼를 이용한 반전 직업으로 돌아와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 스타가 있었죠. 네,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해피, 패션피플, 패션피플, 가수, 개그맨. 결정적인 힌트네요, 이제. 미존개오. 아하, 이종교에 대화동 미존개오. 그렇죠. 미친 존재감. 그렇죠. 바로 그 은갈치. 정영돈 씨죠. 와우. 이민 씨는 알았어요? 정영돈 씨일 거라고? 아, 저는 아까 미친 존재감부터. 네. 슬슬 신호가 왔죠. 네. 해피에서부터 알아야 이 되는데. 개우는 뭐예요? 몰랐어요. 개우는? 개화동 오렌지족. 대화동에 사셨었어요. 미친 존재감 개화동의 개화동 오렌지족. 오렌지족. 사실 패션피플과 연계되는 거죠. 이거를 기사로 접하긴 했는데 굉장히 뜬금없는 그쵸. 기사여가지고 제 눈을 의심했거든요. 어떤 작가로 데뷔를 한 건가요? 곧 크랭크인 된다고 하는데 웹 영화
시나리오 작가로 데뷔를 한다고 합니다. 와우. 사실 종종 배우들이 시나리오 작업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렇죠, 많이 하죠. 개그맨이 정영돈 씨가 영화 대본을 쓴다는 건 좀 놀라운 일입니다. 좀 자세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장혜롱 국장님. 네, 저도 뭐 사실 놀랐습니다. 정영돈 씨가 시나리오 작가를 한다. 근데 이게 100억짜리 한중 합작 형태고요. 신현주 씨가 있는 HJ 필름하고 중국에 있는 뉴파워 필름이 이제 이렇게 공동으로 만드는 웹 영화인데요. 네. 신현주 씨가 제작은 직접 하고 프로듀서를 맡아주는 분이 영화 터널을 제작했던 기획했던 유재환 PD 같이 합류한다. 유재환 프로듀서님. 아니 근데 지난번에 홍석천 씨가 풍문쇼에서 그 정영돈 씨가 1년 안에 복귀할 거다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 적 있잖아요. 혹시 이번 컴백 소식도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뭐 사실 제가 비밀을 품은 남자로서 얘기하는데 이번엔 몰랐어요. 몰랐군요. 네, 이렇게 갑작스럽게 충격적인 컴백을 하시네요. 모르셨구나. 아니 그런데 몰랐어요. 이번에 정영돈 씨의 그 시나리오 작가 복귀를 두고 또 한 가지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이 영화의 규모가 정말 엄청나게 큰 네. 버젯으로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네. 일반적으로 배우들이 시나리오 작업에 좀 참여할 때는 뭐 독립 영화라든지 좀 소규모의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는데 정영돈 씨가 참여한 이 프로젝트는 무려 100억 100억. 큰 와.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화제가 됐었죠. 제가 봤을 때 이제 사실 뭐 정영돈 씨가 사업 발표도 여러 번 했지만은 사실 뭐 예전에 돈가스나 이런 것들도 실제로 본인이 뭐 지분을 넣고 이렇게 리스크를 걸어가면서 투자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인지도 바탕으로 해서 사실상 광고 모델 또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영화에 대한 참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진행된 상태 단계에서 이렇게 정영돈 씨의 참여가 발표되었다는 것은 제 생각엔 마지막에 또 홍보의 역할을 하는 게 역시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약간 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게요. 그러니까 전문 작가를 붙여서 하는 게 나을 텐데 그게 조금은 좀 느슨하게 좀 더 자유롭게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얘기는 뭐 이름이 알려져 있는 정영돈 씨 어떤 색다른 면모로 같이 한번 해본다. 이런 당장 부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아마. 그 언론 환경만 본다 하더라도 정영돈 씨의 어떤 활동 재개라는 것을 계기가 된 이 웹 영화라는 것을 돼가지고 상당히 많은 기사가 나왔고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관심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이미 그 정영돈 씨가 참여했을 때 소정의 홍보 효과는 그 제작사 측에서 그러니까 신현주 씨 회사 측에서 거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우선 첫째 과제가 아니었을까. 물론 정영돈 씨가 어느 정도 일은 하겠죠, 그 안에서. 하지만 그게 가장 큰 역할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양쪽의 이해관계가 되게 맞아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영돈 씨는 정영돈 씨대로 약간 커리어를 어떻게 보면 살짝 다각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을 것이고 영화 만드는 쪽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홍보 효과는 없잖아요. 활동을 중단하고 있다가 다시 시작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뭐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상업성이 아직 좀 짙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좀 투자 액수를 이렇게 크게 100억이라고 밝히는 것과 더불어 가지고 사실 네. 한중 합작 뭐 이런 구호가 좀 크기 때문에 제 느낌으로는 마케팅성이 좀 강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그래도 뭐 그렇다고 해서 정영돈 씨가 못할 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잘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지켜봐야겠죠. 신현주 씨는 이미 한국 드라마나 중국 드라마에서 굉장히 인지도가 높아서 굉장히 인기 있는 배우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심지어 정영돈 씨는 한국에서 그 한국의 리틀 홍금보다라는 절칭이 붙을 정도로 중국에서 굉장히 친근한 개그 스타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정영돈의 합류가 흥행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중국풍이에요, 생각해요. 중국풍.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거 한번 물어보지 않았어요? 중국어로 개그하기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힘들어요. 제가- 코드가 살짝 그러니까 달라요. 한국 개그맨이 어떻게 중국 개그 코드를 맞춘다는 게 달라요. 사실 아직 성공한 사람은 없죠, 크게. 아직 김병만 씨도 가셔서 아직 좀 어려워하신다 하셨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려워요. 거기 뭐 중국 기획단이 더 기인이거든요. 그렇죠. 네? 기인을 했는데 내가 거꾸로 매달렸어요. 근데 거기는 방청객들도 나도 매달릴 수 있는데 이러진 않았겠지만 기인이 1억 명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너무 많아. 굉장히 신기한 사람이지만 그게 뭐 거기서는 안 통한다 이게. 예. 사실 정영돈 씨의 아내가 작가이십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내의 도움을 좀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영돈 씨가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아내분이 유명 작가니까 도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방송 작가 출신이니까 도움을 받았다의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까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개그맨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짧은 호흡에
그 3분짜리, 4분짜리 이 얘기를 만들어내는 그 능력은 제가 보기에도 정말 굉장히 최고세요.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이라든지 그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능력들은 있는데 이거를 롱으로 이제 길게 쭉 호흡을 끌고 갔을 때 이 구성력들에 대해서는 그 방송 작가 출신인 이제 그 아내분의 도움을 많이 받았을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뭐 이게 이제 짜맞춤을 해서 이제 그 틀을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뭐 그런 정도의 도움은 받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정현돈 씨가 아예 업종 전환하는 거라면은 좀 모르겠지만은 최근에 또 언론 기사 나온 것들 보면은 이거 쉬기 이전만큼 활발한 또 방송 활동을 다시 하려고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아까 나왔던 그 100억 프로젝트라는 무게감에 맞는 그런 참여 비중을 정현돈 씨가 가져갈 수 있을 거야 돼 가지고 좀 약간 말이 안 맞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저 같으면은. 거기에 오히려 심각한 어떤 뭐 스테이크홀더라고 하는 그런 어떤 좀 책임질 수 있는 위치라고 한다면은 제 생각엔 방송 복귀 같은 걸 좀 늦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좀 유연성이 있잖아요. 웹 영화죠. 웹 기반으로 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약간 자유로움 같은 게 있고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도 훨씬 기존 영화하고 좀 또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전문 뭐 시나리오 작가나 아니면 감독하고 직접 경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정현돈 씨 어떤 여러 아이디어가 많은 입장에서는 시도를 해볼 만한 그리고 욕심을 내볼 만한 저는 합작인가 아닌가. 걱정이 그 정영돈 씨가 형돈이와 대준이 음반 프로젝트 진행할 때 정영돈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노래를 불렀으면 그게 그만큼 잘 됐을까요? 아니야. 안 됐을 거야.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정영돈 씨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즐거움과 재미는 본인이 표현해야 그게 다 완벽하게 나오는 건데 맞아. 본인이 생각할 땐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표현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상상하니까. 근데 이거를 내가 썼으니 네가 표현해봐 했을 때 과연 그 사람이 정영돈 씨가 원하는 방향 그대로 완벽하게 맞춰서 표현을 해줄까? 만약에 그게 표현이 안 된다면 보는 사람들은 사실 그걸 받아들이기가 참 되게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 스타 마케팅이냐 아니면 정말 이게 하고 싶은 일이니까 잘 될 것이냐 뭐 이런 논란이잖아요. 이런 의견들인데 일단은 스타 마케팅으로서 이게 자이든 타이든 의도치 않았든 했든 간에 일단 마케팅이 된 건 맞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정영돈이라는 사람이 언제 복귀할 것이냐에 집중하고 있을 때 복귀라는 단어와 함께 또 전혀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 작가라는 것이 결합됐고 이렇기 때문에 이미 주목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많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배우들, 이미 영화판에서 많은 경험이 있는 영화 배우들도 시나리오 작가에 많이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물론 김승우 씨 같은 경우에는 영화 잡아야 산다에서 이제 각색 작가로 나섰었는데 그때 5만 명 관객이 요 정도 들었어요. 또 박진영 씨, JYP 박진영 씨 같은 경우에는 500만 불의 사나이라는 영화에 시나리오에 직접 참여를 했는데 이 관객 수가 10만 명 정도에 그쳤거든요. 물론 이 관객 수로 모든 걸 평가할 수는 없지만은 수치적인 걸 봤을 때 이렇고 그렇다고 해서 작가로서 정말 많은 인정을 받았냐 그러냐라고 했을 때도 약간 좀 반응이 시큰둥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앞선 사례들을 봤을 때 정영돈 씨가 이렇게 물론 재능이 뛰어나지만 조금 더 면밀하게 진행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팬들에게 작가로서 자신의 복귀를 알린 정영돈 씨가 방송에도 함께 복귀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케이블 예능 프로그램인 주간 아이돌로 돌아왔는데요. 이게 또 논란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여전히 지금 현재도 논쟁이 되고 있어요. 왜 무한도전이 아닌 다른 프로로 컴백했느냐. 이제 그동안 무한도전 같은 경우에는 정영돈 씨의 빈자리를 온전히 메우지 않는 분위기로 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논쟁이 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이런 코멘트들을 보고 좀 의아했던 게 무한도전은 어떻고 주간 아이돌은 좀 어떠냐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복귀를 오랜만에 하시는 거에 조금 더 의미를 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팬들 입장으로는 좀 어쨌든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왜 정영돈 씨는 무한도전이 아니라 아이돌을 택한 거죠? 좀 편하게 먼저 시작하고 싶은 그런 의도인 것 같아서 뭐 욕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정영돈 씨가
주간 아이돌로 복귀를 한 이유가 따로 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무한도전 멤버 간의 불화설 뭐 이런 소문들이 좀 있는데 사실 뭐 많은 팬분들이 무한도전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곳으로 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불화설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조금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사실 뭐 추측성 얘기들이 항상 이런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사실 정영돈 씨가 무한도전 하차하게 된 것 자체, 그 과정 자체는 좀 글쎄요, 좀 빠져 있는 해명도 좀 있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에서 이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는데 한 게시판에서는 무한도전의 이제 극한 알바편에서 네. 그 정영돈 씨가 고소공포증을 호소했는데도 이제 제작진이 김태호 PD가 그냥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다라는 취지의 그런 글이 한번 올라왔고 그리고 그 안에 보면 그 이후로 이제 그 갈등이 점점 심해졌고. 정영돈 씨가 급기야 그래서 벗어나기 위해서 공황장애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라는 이제 그런 아주 구체적인 무슨 뭐 내부 관계자 쓴 것 같은 이야기로 돼 있으니까 또 보는 사람들 믿는 거죠 이제 그 뭐 실제로 근거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제 소문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사실 무한도전의 그 멤버라는 그 자리가 굉장히 중압감이 클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자리에 올라오기 위해 좀 언급되었던 많은 스타분들도 막 엄청나게 많은 욕을 먹기도 했고 미안함도 되게 클 거예요. 본인의 부재로 인해서 또 한 명의 나머지 멤버를 뽑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도 하고 방송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 모습들 때문에 미안함도 되게 컸을 것 같아요. 일단 빨리 돌아간다는 정말 게. 근데 무한도전 뭐 김태호 PD와 무한도전 멤버들과 뭐 불화가 있었다 아니면 뭐 그 안에 마찰이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게 사실 무한도전 내에서도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보여줬어요. 정영돈 씨에 대한 애착 그리고 기다림도 보여줬고 김태호 PD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저기 특강을 가면서도 개인적으로 정영돈의 복귀를 기원하는 기대하는 메시지를 또 청중들에게 보내기도 했고요. 무한도전 멤버들 같은 경우에도 방송을 통해서 종종 이따금씩 정영돈 씨의 소식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교류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보여줬거든요. 일단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제작진 입장에서 보면 김태호 PD가 어떤 사람인가 뭐 착하다 나쁘다를 떠나서 김태호 PD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잘 만드는 사람이 한 주 재밌게 하려고 고소공포증을 호소한 사람을 윽박지르고 강행해서 촬영을 했다? 그렇게 머리 나쁜 사람 아니에요. 착하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랬으면 이걸 10년 정도 끌어오질 못하죠. 그리고 여기 불화, 뭐 멤버 간의 불화설, 뭐 아내 간의 불화설 이런 것들도 이제는 뭐 가족, 근데 심한 얘기하는 가족은 아니에요. 여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도 하고 이러는 가족이기 때문에 물론 뭐 진행하다 보면 문도 쾅 닫기도 하고 뭐 진짜 화가 날 때도 있겠죠. 화나면 뭐 박명수 씨한테 막 하면. 예. 그러나 이제 그거는 풀릴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선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심점으로는 유재석 씨고요. 정영돈 씨는 그냥 부담이 됐던 거예요. 또 맞아. 근데 무한도전 멤버들은 지금 어느 수준까지 갔냐면 우리 면세점도 가지 말자. 면세점이 뭐 불법이 아니잖아요. 외국 나갈 때 누구 여권을 빌려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럴 정도로 이렇게 너무 자기들에게 엄격해 있는데 그게 부담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화설보다는 부담설이 저는 더 무게가 간다. 그렇죠. 맞아요. 또 왜 그 멤버들을 보면은 한 사람이 좀 어떤 논란에 휩싸였다. 그러면 전 멤버가 사과를 하는 이런 굉장히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무한도전이 이제 지난주에 10월 1일 날 500회 특집, 500회 넘었습니다. 500회. 벌써 10년 됐죠. 거의. 네, 그래서 10년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요. 근데 대단한 프로인 것 같습니다. 진짜 부러우면서도 행복하겠다. 한용 부장님 어쨌든 활동은 시작했고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하겠죠. 그럼요. 뭐 일단 주간 아이돌로 이제 복귀를 했고 약간 신현준 씨하고 웹 영화에 이제 작가로도 좀 했는데 최근에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뭐 종편 채널의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을 지금 논의 중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하나씩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무한도전으로 언젠간 가겠죠. 그러고 보면 정영돈 씨 말고도 작가로 데뷔한 분들은 좀 있지 않나요? 그죠. 책 작가로 데뷔하신 분들이 진짜 많은데 심지어 베스트셀러 작가로도 등극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얼마 전에도 저희 선배 개그맨 중에 강유미 씨가 SNL 작가로 또 데뷔를 하셨었거든요. 맞습니다. 유학 다녀오고 나서 SNL에서 출연도 하고 작가도 했었는데 제가 SNL 출연할 때
봤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작가 잘 쓰고. 근데 개그맨 출신들 중에서 예전에 1세대 개그맨 중에 제가 알기로 이하원 씨가 코미디 작가로 활동을 했고요. MBC 개그맨 뭐 지금은 그렇게 뭐 활동을 하지 않지만 서승만 씨도 연기를 하면서 이제 작가 활동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근데 사실 개그맨들은 아까 김지민 씨가 얘기했듯이 개그맨 자체가 순발력이라든가 어떤 그런 예능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본 쓰는 게 굉장히 오히려 더 수월할 수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최대웅 작가 같은 분은 정말 작가, 예능 작가지만 또 코미디적인 기질이 있으니까 개그맨으로 또 해도 아마 얼마든지 가능할 것 뭐 사실 뭐 유재석 씨랑 같이 대학 개그제 시험도 봤고요. 뽑으세요. 그랬는데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대놓고 웃기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건 괜찮은데 그래서 뭐 아이디어 저는 이렇게 뒤에서 재밌게 짜주는 게 좋고요. 뭐 제가 분명히 얘기지만 개그맨이 훨씬 더 많이 버니까 일로 오지 마세요. 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들은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의 작품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왜 그래요? 왜? 완전 반전이에요? 이미지하고 완전 반전? 저도 처음에 이분 얘기를 듣고 놀랐어요. 아, 이분에게 이런 재능이 있었나 싶었는데 류승범 닮은 꼴. 또 드라마 응팔에서 덕선이 친구 역으로 나온 개그우먼 이세영 씨예요. 이분이 반전 직업이 있었는데 바로 야설 작가라고 합니다. 야설을 썼어요? 이세영 씨가 이제 뭐 학창 시절부터 그런 그 만화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습작 시절을 많이 거쳤다고 그러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관심이 많으니까 이제 뭐 블로그 개인 블로그에다가 이런 좀 야한 그 글들을 쓰기 시작해서 이게 이제 관심을 받으니까 이제 지금 이름이 나 있는 겁니다. 아니 보통 가명 쓰고 활동하는 사람 봤어요. 대놓고 이렇게 야설 작가로 활동하는 분은 또 처음 본 건데. 실명으로 쓰진 않고 그렇겠지. 필명이 있었어요. 이 방송에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에로고자예요. 뭐야? 좋네. 근데 역시 위트가 있네요. 에로고자라는 이름으로 쓰셨는데 한편이 이제 누나의 뽕 완성된 겁니다. 이게 두 편 다. 그리고 하나가 이제 호텔 305의 일기 이 두 편을 쓰셨는데 지인분들한테만 되게 인기가 많이 있었어요. 이게. 근데 그 이유가 블로그에 연재하시면서 자신하고 이제 이웃된 분들한테만 공개를 하셨는데 이게 방송에 나와서 너무 이게 화제가 되니까 좀 괜히 좀 부끄러우셨나 봐요. 읽어보고 싶네요. 블로그를 지금 얼마 전에 폐쇄를 했었어요. 이세영 씨와 지금 제가 프로그램을 같이 했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같이 있다 왔는데 제가 세영이를 굉장히 예뻐하는 후배고 지금 거의 동고동락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 누나의 뽕은요. 이거 제작을 본망대 감독님이랑 같이 하고 계십니다. 본망대 감독. 그래서 진짜 작가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SNS에 지금 현재 본인 SNS에 올린 상태이고 이 친구가 지금 그냥 부끄러워서 내린 게 아니라 본인도 그거를 즐겨 합니다. 그러니까 야설을 쓰는 거 즐겨하는 것보다 아니요, 많이 쓰지 않아요. 그리고 표현이 묘사를 제대로 적나라하게 하지 않아요. 의미적으로? 그래, 돌려서 아는 사람만 그게 그거야 이렇게 되게끔 등잔 밑 젖었다고 다 읽어보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보면서 야 이런 거 어떻게 읽니 하면서 집에서 이렇게 혼자 읽어봤는데 이 친구가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간접적인데 또렷하게 원하고 작가의 의도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영화인지 단편극인지 모르겠지만 복만대 감독님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함께 보러 갑시다. 야망이 또 이제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사실 코미디의 가장 퍼센테이지를 세계적으로 차지하는 게 섹스 코미디예요. 한국은 못 하잖아요. 그거를 이 글을 통해서 해소하고 있고요. 저는 안 읽어봤지만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 왜냐하면 그런 쪽이 정말 웃기기 쉬운 코드거든요. 근데 한국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대신 해소하는 것 같아서 뭐 개통 후배로서 너무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작가 활동을 병행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기회이자 더 나은 방송을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풍문 역시 반전의 직업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 스타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풍문은 누군지 아시겠죠? 알죠. 네, 미모의 여배우, 주먹으로 평정하다입니다. 빠밤. 유명했다. 괜찮네. 괜찮았죠? 네. 네. 빠밤.
주먹 좀 쓰는 스타라고 하면 최근 진짜 사나이에 나와서 완전 호감이 된 그렇죠. 여배우 두 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여리여리한 몸으로 남자들 못지않은 체력을 과시해서 저도 정말 놀랐는데 바로 배우 이시영 씨입니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사나이 보신 분들은 그 매력을 알아차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자인 제가 봐도 굉장히 멋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이시영 씨랑 제가 복싱을 했어요. 예, 서로 글러브를 끼고 의심스럽더라고요. 과연 당신이 정말 프로인데 그래도 한번 영화에 나오는 붙어봅시다. 그랬더니 그럽시다 그러고 글러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진짜 1대1로. 왜? 여자라고 해서 안 봐드립니다 하고 봐주지 마세요. 진짜 할게요. 방송에서요, 아니면 실제로요? 방송에서요. 네. 근데 실제로 했어요. 그렇죠. 본인도 근데 진짜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빨라요. 여잔데 이시영 씨가 이 어퍼컷이나 이렇게 잽을 날릴 때 진짜 여기서 소리가 나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냥 뭐 취미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진짜 복싱 선수예요. 아니 배우 활동을 한참 하고 계실 때 복싱에 관심을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복싱을 시작했는지 아시면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시영 씨 하면 그 전에 맡았던 뭐 배역도 그렇고 굉장히 도회적이고 새침하고 여성스러운 어떤 그런 이미지 때문에 한정된 배역이나 뭐 비슷한 이미지의 캐릭터의 연기만 줄곧 해왔던 것이 약간 좀 자신에게 불만족이었나 봐요. 그러던 중에 한 단편 드라마에서 복서 역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미지 변신을 위해서 이 작품을 선택하는데 이것이 바로 복싱의 길로 들어서는 딱 도화선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드라마를 준비하면서 복싱을 이제 연습도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복싱의 맛을 들였고 그런데 불운하게도 그 작품 중간에 엎어집니다. 드라마는 이제 되지 않았지만 이시영 씨는 그걸 계기로 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뭘 하나 시작해서 끝까지 한 적이 있나 이런 반문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끝까지 했다는 거죠. 사실 뭐 배우라는 직업 중에서도 여배우가 가진 어떤 의미는 되게 안에 갇혀 있고 되게 막 가녀리고 뭐 여성스럽고 늘 예뻐야 되고 순종적이고 이런 똑같은 캐릭터에 존재죠. 네 맞아요 꽃으로 비유될 만큼 그런 존재였는데 이시영 씨는 여배우라는 그런 틀 안에 갇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자아를 찾아 나설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멘탈을 가진 어떤 그런 아이콘이 된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래서 강인한 여성의 어떤 주자로 떠오르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복싱을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다짐을 했고 실제로 이제 복서로 나섰는데 정말 이력이 화려합니다. 시작하게 된 계기도 정말 멋있고 이게 진짜 원조 걸크러쉬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맞아요. 뭐 배우로서의 이력도 화려하지만 또 복싱 선수로서의 이력은 더 화려합니다. 이 뭐 마치 뭐 복싱을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화려하고 실제로 엄청난 성적을 거두게 되는데요. 2010년도에는 KBI 전국 생활 체육 복싱 대회 여자부 50kg급 챔피언 그리고 전국 생활 체육 복싱 대회 우승을 하고요. 2011년도에도 체급을 바꿔서 서울 신인 아마추어 복싱전 48kg급 우승 그리고 전국 여자 신인 아마추어 복싱 선수권 대회 48kg급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대단한데요? 사실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요. 이시영 씨가 어린 나이에 복싱을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나이가 이미 들었을 때 시작했던 복싱으로 그 몇 년간의 그 걸친 운동을 통해서 이 정도의 어떤 그 성과를 올린다라는 건 집중력도 대단하고 보통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정도면 국가대표급 실력이라고도 봐야 되고 사실은 기본적으로 복싱의 어떤 타고난 소질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시영 씨는 2013년에는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기도 했습니다. 진짜 국가대표요? 와 대박이다. 저는 여기서 약간 반성하는 게 저는 진짜 이시영 씨 처음에 복싱한다 기사 뜨고 막 이랬을 때 역시 또 안 좋은 시선으로 봤죠. 기사 이렇게 막 띄우는 거 보니까 홍보용이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국가대표 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물론 그 과정에서 좀 편파심이나 이런 게 있었던 건 알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좀 진지하게 접근한 게 맞구나. 그것이 뭐
어떤 목적이든 간에 그래서 좀 반성합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편하게 삐딱한 눈으로 살아야지. 봤던 거. 그러니까 피곤해요. 네. 저도 오늘 녹화에 본인한테 처음으로 좀 이준석 씨랑 엄격하세요. 저기 네. 같은 의견인데요. 네. 처음으로. 이시영 씨 처음 한다고 할 때 그냥 다이어트 복싱. 그러니까 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시영 씨가 복싱할 몸매가 아니에요. 물론 다이어트할 몸매도 아닐 정도로 날씬하시지만 그래서 잠깐 하다가 말 줄 알았는데 나중에 뭐 점점 도전한다 그러고 제가 지난주인가 뭐 방송에서 봤는데 개체량을 하는데 조금 무거워서 속옷을 벗어야 되는데 갈등을 했대요. 근데 결국은 팬티까지 벗을 때 그 관계자분이 네가 드디어 복싱 선수가 됐구나. 네. 와. 쉽지 않잖아요. 여배우가. 그런 걸 볼 때 아, 제가 좀 너무 선입관을 가지고 너무 이준석스러웠다. 반성했습니다. 좋은 거예요. 세상을 아름다운 시선으로 비판적인 바라봐요. 시선으로 이렇게 바라본다. 그 이시영 씨가 이 선수가 된 루트가 일반 분들하고는 조금 다른 이제 길을 걸어왔다 보니까 그래서 이시영 씨가 이제 운동을 하고 뭐 이렇게 국가대표까지 선발이 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곱지 않은 시선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경기에서 많이 봐줬던 거 아니냐, 뭐 여배우니까는 무슨 뭐 홍보 효과를 노린 거 아니냐, 뭐 그런 뭐 이런 루머들이 되게 많기도 했어요. 실제로도 많았었고요. 그래서 한때 복싱계에서 참 좀 말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이 뭐 그 전 경기에서도 편파 판정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논란에 제대로 불을 붙인 경기가 있었어요. 2013년 4월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 결승에서 이시영 씨가 당시 굉장히 주목받고 있던 선수인 김다솜 선수에게 22대 20으로 판정승을 거두게 됩니다. 네. 여기에서 편파 판정 논란이 굉장히 거셌었죠. 그러니까 이 기사를 저도 보고 나서 그 온라인에서 제가 이 이시영 씨 이 경기 동영상을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그 복싱에 저도 문외 아닌 제가 봐도 그 이시영 씨가 당시에 그 경기에서 밀려 보이는 게 확실히 눈에 띄었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경기에서 이제 또 이시영 씨가 승자가 됐으니 뒷말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게 더 이제 뭐 불난데 휘발유를 끼얹은 격이 된 게 2011년에 이 복싱을 가르쳤던 뭐 세계 챔피언이었죠. 홍수환 씨, 뭐 대한민국 대표하는 복서인데 이분도 이 경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그 원래는 뭐 스승이면 제자 편을 들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고 누가 봐도 이시영이 진 거다. 내가 키운 제자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 김다솜 선수한테 뭐 하는 짓이냐. 자꾸 이렇게 편파 판정이 되니까 팬들이 멀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결코 이런 편파 판정은 이시영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멋있는 스승님이시네요. 직접 복싱을 가르쳤던 은사님이 이럴 정도면은 사실 편파 판정이 거의 확실하다라는 사실 아닌가요? 그렇죠. 뭐 사실 이제 아마 복싱에 대한 관심이 좀 과거에 비해서 멀어지니까 어떤 복싱협회에서 뭐 그 관심을 유도하기도 실질적으로 이시영 씨가 뭐 전국 뭐 신인왕이라든가 이런 우승하면서 그런 붐을 좀 일으킨 부분도 사실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당시 누리꾼들은 굉장히 의심을 많이 했고요. 이시영 씨가 혹시나 협회에 뭐 뇌물을 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소문으로 많이 나돌았습니다. 뭐 사실 이시영 씨가 복서로서 활동을 할 때마다 매 경기를 할 때마다 굉장히 대서특필이 되고 굉장히 많은 이슈가 그녀에게 쏠렸단 말이죠. 이미 그것만으로도 이 복싱 협회에서는 많은 홍보 효과를 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뭐 경기 결과에까지, 경기력에까지 이런 좀 의도가 들어간 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보면 어느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을 복싱 협회가 이렇게 이용함으로써 이렇게 좀 얻으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뭐 누가 하라고 시키지도 않은 거를 이시영 선수는 본인의 의지와 성취력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 노력도 바라게 되고 또 김다솜이라는 정말 유망한 유망주 어린 친구들한테는 좌절감을 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근시안적인 어떤 일을 저지른 거죠. 만약에 이게 편파 판정이라면 뭐 소위 협회 입장에서는 이시영 씨는 땡큐 이거 아닙니까? 그럴수록 굉장히 공정하게 앞으로도 판정을 내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편파 판정 논란이 있었지만 뭐 이시영 씨가 훌륭한 복서는 맞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한 매체에서 이시영 씨 뭐 훈련 장면을 공개했을 때
비춰진 모습을 보면 이시영 씨가 뭐 멍도 눈에서 이게 멍이 안 빠진 상태, 그 상태로도 계속 훈련에 매진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었어요. 그냥 한 건 아니죠, 정말로. 그러니까 판정 때문에 맞다면 판정 때문이 맞다면 그냥 그거 하나 때문에 물거품이 된다는 게 그동안 노력이 좀 안타깝네요. 그렇죠. 저도 그 부분은 또 일정 부분 공감하는 게 축구 시합 같은 경우 뭐 심판이 의도적으로 좀 뭐 이렇게 침대 축구도 하는데 뭐 봐주고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서로 부딪히는 격렬한 격투기 경기이기 때문에 다 보고 있고 그래서 물론 아까 봤던 뭐 어떤 경기는 조금 의심이 갈 만한 부분이 있다 그러는데 그 경기 하나가 아니고 이시영 씨는 여러 경기를 해서 여러 경기에서 우승을 했단 말이죠. 그런 걸로 봐서 뭐 사실 이시영 씨 실력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된다. 그렇죠. 봅니다. 그 또 하나의 반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당시 그 이시영 씨에게 편파 판정 논란으로 패했던 그 선수가 후에 개명을 하고 다시 이시영 씨와 경기를 치릅니다. 그런데 이시영 씨가 1대2 판정 패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앞에 그 편파 판정 논란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오면서 이것 보라 라는 또 반응이 생기게 된 거죠. 아이 또 그건 아니죠.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때도 있는 있는 거고 건데. 영원한 1인자가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이상민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죠. 의문의 1패입니다. 예, 예. 근데 그때 경기가 이게 그 속내를 또 보면 또 묘한 게 있는 게 그 이시영 씨가 그 경기 중에 어깨 탈골이 왔었어요. 근데 그 경기를 중간에 빠진 어깨를 자기가 스스로 다시 끼고 이제 경기에 할 정도로 이게 되게 심했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봐서는 누가 봐도 이시영 씨가 패할 경기였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나서 이거 봐라 졌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논란은 다시 또 이어졌어요. 그래도 뭐 어찌됐든 논란은 계속 있지만 소신껏 최선을 다한 게 또 이시영 씨니까 또 여기서 제가 복싱을 잘 모르지만 궁금한 게 있는데 좀 스타일이 여러 가지인 거는 보여요, 제 눈에도. 이시영 씨는 어떤 스타일로 복서로 이시영 씨는 뭐 활동했는지. 아웃복서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고 그건 이제 신체적인 이제 팔다리가 좀 다른 사람들 좀 긴 편이고 그래서 배울 때도 아웃복싱 형태로 배웠고요. 그런 강점을 활용해서 그런 스타일로 경기를 했죠. 이시영 씨 주 체급이 48kg 또 51kg급인데 이시영 씨만큼 팔다리가 긴 선수는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거리 공격 전문 선수 이렇게 수식어가 붙어졌다고 하네요. 제가 이시영 씨한테 한번 실제로 전 맞아본 적이 있거든요. 경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왜요? 그러니까 2013년도쯤에 영화 끝나고 나서 기자들하고 이렇게 모이는 술자리가 한 번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얘기하고 옆에 앉아서 저하고 얘기를 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다 보면 아유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때인데 괜히 아니에요. 예, 왜 그래요? 이러는데 순간적으로 이시영 씨가 자기도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때린다는 게 정말 어깨를 이용해서 툭 쳤는데 팍 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뒤로 한번 발라당 넘어질 뻔한 적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열받게 하신 거 아닐까요? 정말 그때 저도 그랬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뭔가 좀 심기를 건드렸던 것 같긴 한데 모르고 때린 게 아닌 것 유독 같은데. 남성분들이 이시영 씨의 이 펀치의 파워를 느껴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시영 씨랑 인도 같이 가면서 이제 매니저분도 이제 따라가고 했는데 이렇게 장난으로 한번 이렇게 툭 치더니 다 장난이에요. 네, 그 매니저가 제대로 한번 쳐보라고 했더니 괜찮겠냐고 뻑 치는데 제가 옆에서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정말 이시영 씨가 옆에 있어서 너무 든든한 그런 마음을. 남자들 그런 쓸데없는 자신감 버려야 돼. 근데 뭐 요즘 이시영 씨가 배우 활동을 다시 시작하셨잖아요. 요즘 뭐 그럼 복서 활동이랑 겸업을 하시는지 또 궁금하네요. 아니에요. 이제 복서로서는 그만뒀고요. 작년까지는 인천시청에 소속이 돼 있어서 공무원 신분으로 월급도 받고 있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복싱 활동을 이제 공식적으로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뭐 시청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뭐 월급도 제대로 받았고 또 뭐 퇴직금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활동 중단이라면 언젠간 또 다시 재기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나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연기 활동만 전념할 것 같고 제가 알기로 그 연예인 중에 복서 출신 탤런트가 한 명 있어요. 유명하지만 인지도는 많지 않아요. 조성규 씨랑 남자. 네. 예전에 젊음의 양지에 양지. 최수종 씨랑 같이 출연했던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분이 이제 복서 출신이다 보니까 어떤 복싱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시영 씨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2분짜리 경기를 위해서 하자. 이시영 씨는 헤드기어를 쓰고 자기는 안 쓰고 그래서 어떤 핸디캡을 조절을 해서 하자고 했는데 이시영 씨가 거절한 걸 봐서 복싱은 다시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잘 거절하신 것 같고요. 이시영 씨 이제 나이가 35살이에요. 그러면은 운동선수로는 사실 복싱이 또 굉장히 격한 운동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계속할 수는 힘들어요. 계속하기 힘든데 이제 배우나 이런 것들은 아니면 예능 활동 같은 거는 이제 한참 할 수 있고요. 새로운 캐릭터가 또 쌓였으니까 오히려 또 좋은 새로운 게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좋은 연예인의 계기가 되겠죠. 맞아요. 사실 같은 여자로서 또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배우로서 하기 힘든 도전을 했다는 것 자체로도 정말 존경스럽고 그런데 또 얼마 전에 기사가 났지만 또 이시영 씨의 핑크빛 열애설이 그래요? 있었죠. 네, 이시영 씨가 연상의 사업가와 한 달째 교제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상대는 요식업계의 종사자로 굉장히 남자답고 자상한 매력에 이시영 씨가 빠졌고 요식업 쪽으로 너무 몰려. 네? 왜 요식업계가 인기 많은 게 왜 질투나시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셰프들도 잘 되고 그러니까 요식업계가 요즘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냥 트렌드가 아닌가. 좋네요. 훌륭하네. 정말 부럽네요. 배우 이시영 씨. 건강한 체력에 건강한 매력을 갖춘 멋진 여배우로서 좋은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혹시 로망 같은 거 있으신가요? 다른 직업에 대한? 저는 뭐 아까 뭐 여진 씨가 얘기했지만 로망 직업하면 또 이제 제가 바라봤을 때 원하는 남자의 모습 중에 하나는 저를 위해서 가구를 뚝딱뚝딱 만드는 그런 약간 공방에서 그런 남자의 모습, 공방에서 그 흔들리는 의자를 나를 위해서 만드는 그런 모습. 막 톱밥 날리고 막.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뭔가 이렇게 땀 흘리면서 막 이렇게 우통 벗고서는 이렇게 막 만드는 모습 보면은 진짜. 우통을 왜 벗어야 돼요? 거기서 벗어야지 더워 죽겠는데. 잘 만들면 되지 뭐 우통을 왜 벗어야 돼요? 벗을만 아니 로망이니까. 로망이 웬일이야. 이준석 씨 같은 몸이면은 벗으시면 패딩 입고 하세요. 본전도 못 찾아. 벗지 마시고요. 네, 사실 이번에 소개할 배우 또한 반전 매력의 직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요. 김효성 기자님, 어떤 분인지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굉장히 멋진 분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멋진 분인데 이분은 섬세함과 부드러움이 공존하는 이 가구 관련 직업을 가진 가구 관련 직업을 가진 가구 스타예요. 왠지 나올 것 누구야? 같더라고. 배우인데요. 네. 배우 심지어 이분은 직접 디자인도 해서 누굴까요? 이천희 씨. 취미가 있는데 이천 씨는 아닌가 봐요. 아닌 걸로. 정말 반전의 모습이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 없겠는데 바로 배우 박신양 씨예요. 몰랐죠? 나 정말도 몰랐어요. 정말 어울린다던데. 그래요? 어울려요. 그 눈빛이 안경 쓰고. 변했어요, 지금. 그 우리 편지의 박신양 씨 그 모습으로 안경 딱 쓰고. 반전이 아니라 원래 그럴 것 같은데 파리에 그러니까 어울리잖아. 그래요? 그 파리 이미지랑 그냥 맞춰가지고 파리 이미지 뭐예요? 파리 연인. 애기야 앉아. 이미지로 그렇게 그대로 고급 가구 왠지 다루고 나중에 딜러 하고 계실 것 같은 이미지 그런 의미가 있어요. 혼자 나무 이렇게 메고 나무야 가자. 잘한다. 역시 너무 좋아. 센스 있으셔. 네, 사실 박신양 씨 같은 경우는 이미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베테랑 가구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다고. 그렇구나. 저도 잘 몰랐어요. 올 초에 또 박신양 씨가 컴백을 하셨었잖아요. 맞아요. 예능과 드라마로 동시에 이제 어. 시청자를 찾아왔는데 배우 학교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는 선생님 배우로 등장을 했고 이 동네 변호사 조드로라는 드라마를 통해서는 아 역시 갓 신양이구나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할 정도의 연기력으로 또 깜짝 놀라겠죠. 네, 박신양 씨의 뭐 연기 열정은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 어떻게 가구 디자이너까지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가구 디자이너로 본격적인 좀 관심을 갖게 된 게 1999년, 약 15년 전이죠. 그렇구나. 이제 이후로 논현동 가구거리에 직접 매장도 운영하고 또
이라는 인테리어 가구 업체 CEO로도 활동했다고 해요. 와, 진짜 몰라. 굉장히 유명한 그 회사 아닌가요? 네. 굉장히 큰 엄청 회사. 사람도 많이 하고 네. 이런 회사 알고 있는데. 근데 저도 인테리어를 하면서 여기저기서 종종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냥 사업만 하고 계신 거 아닌가라고 알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직접 가구를 제작하고 있더라고요. 아하. 뭐 요거에 관한 에피소드도 있는데요. 뭐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면은 대본 리딩하거나 이럴 때 갑자기 가구 디자인을 대본에다 그리시고 한다니까 같이 리딩하던 분들은 좀 황당하겠네요. 그 본인의 가구 작업실까지 굉장히 좀 완벽히 갖춰져 있다고 해요. 예전에 한 방송에서 그 작업실이 공개됐었는데요. 독특한 벽 디자인뿐만 아니고 방음 장치까지 해놓을 정도로 완벽하게 그 가구 뭐 이런 작업에 대한 정성이 대단하다고 해요. 뿐만 아니고 이제 본인이 모아온 가구들을 좀 이렇게 편안한 곳에 두기 위해서 인천에 가구를 또 두는 곳까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벽 인테리어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실용적인 가구들을 만드시는 건가요? 제대로 왠지 된 거? 박신양 씨가 만드는 가구는 연기처럼 뭔가 완벽할 것 같아요. 사실 배우가 만드는 가구 하면 굉장히 아트적일 것 같고 예술적, 아니 똑같은 말이구나. 그럴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실용성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박신양 씨가 직접 자신이 결혼했을 때 신혼집에 들여놓는 가구 또한 뭐 식탁이라든지 소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디자인해서 만들어서 직접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 박신양 씨 그 아내분께서 재벌가의 외손녀라고 저는 들었는데 맞잖아요. 네. 그래서 왠지 집안 가구는 다 이태리제 정말 럭셔리한 가구들로 다 치장이 돼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뭐 직접 만든 맞춤 가구로 한다고 하니까 되게 소박해 보이고 예뻐 보이네요. 그 재벌가의 외손녀다 이런 얘기가 이제 알려지면서 그것 때문에 참 그때 루머도 많고 막 소문도 많고 댓글도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근데 그 13살 연하의 재벌가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뭐 계획된 만남이었다부터 뭐 박신양 씨가 재혼이다. 뭐 이런 얘기부터 뭐 아내가 미국으로 원정 출산을 했다는 얘기까지 다 굉장히 얘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아니지 않았나요? 그렇죠. 단순한 루머였고 뭐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십몇 년이 지난 지금 다 밝혀졌겠죠. 근데 지금까지도 뭐 그런 이외 얘기가 없는 거 보면 루머일 뿐이고요. 박신양 씨가 또 뭐 아내분한테도 좀 이렇게 로맨티스지만 또 좋은 아빠라고 합니다. 그래서 딸 가구도 직접 다 제작해 준다고 해요. 좋겠다. 그뿐만 또 아니고요. 그 애기야 가자. 그 드라마 이제 파리의 연인 때 나왔던 그 드라마의 그 박신양 씨의 캐릭터의 그 사무실에 있었던 의자하고 책상이 다 이제 박신양 씨가 직접 디자인했던 가구들이고요. 와. 또 그 이후에 박신양 씨가 다 출연했던 여러 드라마에 종종 그게 많이 그 등장을 했었고 많이 그 사용이 돼 있었어요. 2002년도에 개봉한 영화 4인용 식탁. 이 영화에서는 박신양 씨가 식탁을 설마 4인용 식탁을 인테리어 식탁이라 디자이너로 나간 것 나왔어요. 거기서도. 근데 거기에 쓰였던 뭐 가구들도 직접 디자인을 해서 이 영화에 뭐 활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완벽주의자야. 그러게. 아니 근데 저도 사실 학교 다니면서 목공 수업을 한번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도 사실이래. 도전을 했었구만요. 아니, 수업이 이제서야 있길래 숟가락을 얻는 수업에 거다. 있길래 이제 해봤는데 저는 이제 톱 해가지고 평면으로 만드는 것밖에 못했는데 사실 박신양 씨가 만들었다는 거 사진들 보면 이게 평면으로 만든 입체도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3D 목공이라고 차원이 다른 차원의 얘기인데 이거 굉장히 배우기도 어렵고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장비도 굉장히 특수한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떤 계기에 시작하게 된 건지 그리고 또 위험해요. 어느 정도 수준의 목공이라는 게 하다 보면 위험하기도 한데 특이하더라고요. 이 취미를 얻게 된 게. 또 얼마 전에 또 예능을 또 시작하시고 정말 뭐 활동 영역이 대단하신데 되게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또 이렇게 가구까지 손을 대셨는지도 궁금하네요. 근데 박신양 씨가 자신이 관심 있는 부분에서는 무서울 정도 집중력을 발휘하는 그런 스타일로 유명한데 박신양 씨는 뭐 여러 가지 일화가 있어요. 뭐 자신의 입맛에 맞는 빵을 전국을 헤매고 다녔다든지 예를 들면은 뭐 러시아에 간 것도 연기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려고 갔다 이런 얘기가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구에 대해 집중력을 가지고 빠져든 것도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어떻게 봐요. 보면 좀 뭐 이런 뭐 의약품이나 이런 걸 찾으러 전국을 헤매지. 전국을 헤매. 그러니까 홀릭 기질이 있네요. 여유가 있는 한번 것 같은데요. 꽂히면 콜렉터네 콜렉터. 가는 거. 여유, 아, 뭔가 그런 여유. 그럴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박신양 씨가 평소에 미술에 사실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이제 미술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케치를 하다가 디자인을 하게 되고 디자인 중에서도 가구 디자인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해요. 그럼 그 가구들 많이 만드셨을 것 같은데 그건 지금 현재 어디 있는지 혹시 지금 계속 뭐 팔고 계시는 건지 좀 궁금해요. 근황을 아시는 분 계시면 가구의 말씀해 주세요. 2004년 당시에 논현동 가구 거리에 매장을 냈고 이제 이후에는 가구 회사죠. 가구 회사의 CEO가 됐고요. 그리고 또 CEO들이 중심으로 모이는 세계 지식 포럼에도 3년 동안 참가할 정도로 이 분야에 굉장히 열정적이었다고 해요. 이제 그런 다음에 논현동 매장에서 가구를 판매할 때는 박신양 씨가 직접 디자인한 책상이 있었는데 이게 500만 원에 판매가 비싸다. 합니다. 그래서 뭐 한 달에 뭐 많이 만들 수는 없어요. 이런 가구를 한 달에 뭐 2개 정도 주문 받아서 재료 선정부터 디자인까지 그리고 판매까지 직접 했다고 해요. 근데 또 판매하니까 500만 원 판매라고 하면 좀 많은 분들이 놀라실 수도 있겠는데 근데 자신의 가구를 만들어서 또 선물도 많이 한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그 파리의 연인에서 사용했던 그 자신의 가구는 김정은 씨한테 했다고 하더라고요. 애기한테 갔군요. 네. 그러네요. 500만 원짜리 책상 물론 이제 뭐 더 그것보다 비싼 가구도 있긴 그럼요. 있죠. 예. 500만 원의 책상 그 가치가 있는 건지 예. 궁금해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근데 사실상 500만 원 책상이면은 조금 비싸죠. 책상이면은 조금 비싸다는 생각이 만약에 이게 뭐 소파나 다른 이런 소파나 침대나 이러면 조금 이해는 가지만 뭐 아무리 인체공학적으로 이제 만들고 최고의 재료를 만들었다고 해도 이름값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500만 원이라는 이 그냥 이렇게 봤을 때 근데 가구라는 게 본인 취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에 따라서 500만 원 내겠다는 거면은 참 어쩔 수 없는 게 저는 제가 가장 가구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가격의 가구를 본 게 뭐였냐면은 바둑판이에요. 바둑판인데 그 바둑판이란 게 나무 덩어리에다 발을 4개 달면 바둑판이 되잖아요. 그리고 위에 줄 그리고. 그런데 어떤 회장님 그 사무실에 갔는데 이게 얼마짜리일 것 같아 그래가지고 300이라는 거예요. 바둑판이. 그래가지고 아니 동네에 가면 문방구에 있는 거 10,000원짜리 한 게 뭐가 다릅니까 했더니만 돌 놓을 때 소리가 달라. 뭐 그런 재질이 다른 재질이 나무가. 근데 자기가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실제 보니까 소리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그런 우리는 눈으로 봤을 때 모르는 것이지만은 거기에 만족을 느끼면은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제품이라면 사는 거예요 그거를. 아니 이준석 씨 얘기처럼 뭐 바둑판 300만 원짜리는 별로 그렇게 크게 놀랄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바둑알 5천만 원짜리 봐요. 야, 그런 거니까. 5천만 원짜리 봐요. 야, 그런 거니까. 그것도 소리가 다른가 보다. 바둑알 하나를 만드는데 한 달 걸려요. 뭐냐면 이게 이제 상하로 실제 만드는 되게 게으르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맨날 하루에 1분씩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둑알을 만들 때 세상이 좋은데요. 그 일본에 유일하게 이제 한 분이 그 계시는데 그 바둑알을 만들 때 재료가 이제 그 무슨 백합조개라고 하나요? 그 하얀색 그 조개. 예, 그 깎아서 껍질로 만드는데 그 껍질로 바둑알 하나를 직접 손으로 갈아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인이 만든 그 바둑알 그거가 이제 금액적으로 비싼 건 뭐 몇천만 원 한다. 그럼 수가 더 잘 보이나요? 그런 걸로 두면? 수가 잘 보이기보다는 상대방이 기가 죽죠. 야. 하나를 잃어버리면 어떡해. 아니, 그러니까 사실 바둑알로 그렇게 알까기 따지면 힘들겠네요. 그러니까 뭐 따지면 정말 이렇게 비싸다고 하면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맞아요. 느끼는 것도 비싼 그렇죠.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근데 그런 것도 생각해보세요. 원하시는 그 분들이 있잖아요. 박신양 씨가 내가 돈을 물론 500만 원을 내지만 내가 가질 책상을 박신양 씨가 며칠에 걸려서 날 위해 만들었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 가치가 있을 수 있을 것 그러면 같고 더한 팬 가치. 입장에서 만약에 500만 원 주고 샀다 이러면 더더욱 가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지금까지 최고의 배우 박신양 씨의 반전 직업을 봤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도 박신양 씨 못지않은 인기 배우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 또한 반전 예술혼을 불태우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하정우 씨 이야기인데요. 와우. 하정우 씨는 배우 이외에 또 다른 타이틀과 또 다른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죠? 바로 화가 김성훈이라는 거예요. 화가 김성훈, 하정우 왜? 야 이름 왜 다르죠?
지금 연기 하시는 거 없나요? 진짜 놀란 게 맞아요. 아니 저 김성훈이란 이름을 지금 처음 들어봐가지고. 그래요? 네. 네. 저도 본명이 처음 김상훈이. 본명이 김용건 씨 아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본명인 줄은 처음 들었네요.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제 후임이었기 때문에 툭 치면 이병 김성훈. 이렇게 또 오, 인맥이 좋으시죠. 인맥을. 근데 이제 하정우 씨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취미에 그치지 않고 이걸 남에게 보여주면서 또 이제 뭐 개인전 같은 것도 열고 뭐 화집 같은 걸 발간하고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좀 그리는 것 이상의 어떤 그 관심사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또 미술 쪽 좋아하는 분들과 교류도 상당히 하는 그런 느낌이고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그림 좀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점을 높게 평가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정우 씨의 지금 어떤 모습보다는 이 그림 또는 좀 더 포괄적으로 미술계에서 뭔가 활동하고 싶은 모습 이런 계속 트렌드를 익히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젊은 화가 하나를 후원한다라는 느낌으로 그 작품을 이렇게 수집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거기도 참 재밌는 일이 있어요. 사실 화정우 씨가 화집을 낼 수 있게끔 도와준 사람이 아주 의외의 인물입니다. 누구죠? 고현정 씨라고 해요. 그래서 고현정 씨 같은 경우는 사실 미술에 굉장히 조예가 깊고 또 관심 있는 작가의 작품을 좀 많이 모은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콜렉터일 수도 있죠. 그러던 중 우연히 하정우 씨 작품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현정 씨가 하정우 씨에게 화집을 선물하면서 전문적으로 그림을 좀 더 배워보는 건 어떻겠니? 라고 조언을 했고 또 이후에 화집을 낼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뭐 하정우 씨에게는 고현정 씨가 거의 그림을 전도한 전도사처럼 네, 선생님인 격이네요. 네, 배우 고현정 씨가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는 또 이부진 씨와 또 친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림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라고 제가 콩문으로 들었었거든요. 그거는 풍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풍문을 들었고 그래서 우리 그 경제팀 기자를 통해서 저도 이제 들었는데 간접적으로 이부진 부사장은 하정우 씨 본 적도 없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정우 씨 그림에 관심이 없다 기본적으로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소문이 났는지 나도 의아하다 이렇게 측근한테 얘기했다는 얘기를 들은 걸로 봐서 아마 이거는 그야말로 풍문인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가 알지만 풍문이라는 거는 뭐 그럴듯한 논리 관계만 조금 있으면은 잘 퍼져 나갑니다. 그렇죠. 네. 그게 아마 삼성 그룹이라는 곳이 우리나라 미술의 많은 영역에서 또 사실상의 컬렉터 또는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야기를 엮었을 때 그럼 하정우 씨도 그렇게 할 만하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퍼뜨리는 건데 제 생각에 하정우 씨가 아직까지 그런 사실 뭐 우리가 리움미술관 그러면은 뭐 대한민국 최고의 어떤 그런 수준을 인식하는 것처럼 그 단계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어쨌든 하정우 씨는 계속 화집이라든가 개인전을 계속 열었고요. 2010년에는 국내와 해외에서 한 100점 정도를 이제 선보여서 뭐 굉장히 이 분야에서 신진 이상의 대접을 받게 됐고 2014년에 뉴욕에서 그림 전시를 했었는데 그때는 전부 그림이 팔려서 그때 그림 완판남이라는 명칭이 붙었었어요. 와. 근데 하정우 씨 매년 영화도 계속 나오고 또 이제 감독으로도 활동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많으시죠? 아바타라도 키우시는 거 아니에요? 하정우 아바타. 원래 주변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술하시는 분들,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도움을 얻는다고 하고요. 또 공식적인 활동이 없을 때는 정말 틈틈이 미술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하정우 씨 뭐 에세이집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 내용 보면 연기할 때 이제 뭐 내면에 쌓이는 거 그림으로 이제 배설할 때 한다는 말의 그 의미가 뭐냐는 이런 질문이 있을 때 거기에 이제 지방이나 시골 촬영을 갈 때 밤에 할 일이 없거나 기다리는 시간에 주로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시간을 난 보낸다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되게 놀랬던 게 그림 가격이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하정우 씨 그림도 꽤 비싸게 판매가 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연예인들의 어떤 작품을 사주는 거는 그 값을 사주는 사람의 마음이지. 전문 어떤 가격이 매겨져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하정우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가로 팔렸던 게 1,800만 원 정도, 1,8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현재까지는 알려졌어요. 네. 아, 그래도 가치가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된 거네요. 엄청 큰 그림이었대요. 그러니까 사실 뭐 1,800만 원이면 적자는 값 아닌가요? 오, 비싼 그렇죠. 거. 비싼 값이죠. 네. 그림은 어쨌든 그 작품성과 더불어 가지고 면적도 굉장히 그쵸, 큰 중요하죠. 촬영을 하게 되다 네. 보니까 1,800만 원짜리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큰 거. 네. 아, 벽을 커버하는 180 사이즈. 평짜리. 그리고 아마 액자도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거겠죠. 이 하정우 씨의 그 1,800만 원의 이 그림이 이 미술계에서는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나요, 강 국장님? 대강 이 정도면 하정우 씨는 이제 인정을 받는 게 중견 화가 수준은 된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다만 하정우 씨가 유명 영화 배우이다 보니까 그 값을 매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어떻게 어떤 값을 사주느냐에 따라서 좀 들쑥날쑥하다. 이제 그렇게 값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좀 있습니다. 한 미술 평론가가 하정우 씨의 그림에 대해서 지난 1월 열린 그 전시회를 통해서 말씀을 했는데 미술대학을 나온 사람들보다는 표현이 자유롭다라는 생각이 든대요. 그러니까 그림을 대하는 자세에서 얽매이는 것들이 없다라는 해석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또 지적도 있습니다. 대상을 해석하고 어떤 맥락에 대해서 예민하게 침투하는 수준이 되지 못한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좀 더 깊이 있는 작품 활동이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그림이 굉장히 다분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어렵네요. 그런데 요즘 연예인들 사이에서 그림 활동으로 인정받는 분들이 꽤나 있지 않나요? 네, 저는 사실 솔비씨 전시회에 한번 초대를 네. 받아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네. 특이하더라고요. 작품도 맞아요. 굉장히 특이하고 뭔가 나름 자기만의 어떤 세계가 독특하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한 목적이 그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인가요? 2009년쯤이었어요. 그 온라인에 가수 솔비 유출 동영상이라는 제목의 이제 동영상 루머가 이제 쭉 퍼지기도 시작했고 실제로 그런 제목만 달린 동영상들이 많이 그 유포가 됐었고요. 뭐 결론적으로는 그 솔비 씨가 아닌 게 다 드러났지만요. 뭐 그리고 그 이 루머 동영상 루머 전에도 솔비 씨에 대한 뭐 악성 댓글이나 뭐 근거 없는 루머는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솔비 씨가 뭐 아주 심한 우울증에 빠지기도 했었는데 뭐 그때 결국 이제 그 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게 이제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저희도 얼마 전에 또 진짜 사나이를 봐서 아시겠지만 로마 공주로 또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런 또 해맑은 모습 보니까 정말 그림이 솔비 씨한테 명약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뭐 지금 그림이 명약이라는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뭐 심리치료, 상담치료 이런 거 받아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자기 내면에 있는 이야기들, 자기 감정들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게 어떤 치료 과정의 핵심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림 치료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림 치료가 존재하기도 하고 이제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성인이지만 자기 표현에 좀 익숙하지 않은 성인들을 대상으로는 그림 치료가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한다고 해서 아마도 솔비 씨도 이제 그냥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다수로부터 받는 그런 공격에 대해서 스스로가 그림을 그리면서 스스로를 치유한 과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솔비 씨가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 워낙 뭐 예능적으로 톡통 튀는 이미지가 강하고 뭐 그래서 저 역시도 그냥 뭐 취미 수준이거나 뭐 장난이거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제 무한도전 같은 데서 보여준 뭐 작품이나 쇼케이스에서 보여준 퍼포먼스 그다음 얼마 전에 또 누가 샀다고 그랬죠? 박나래 씨? 박나래 씨가 샀죠. 예, 그런 걸 보고 공부보다는 뺐으면 좋았을 어쨌든 이런 걸 볼 때 제가 보기에는 뭐 훌륭한 술 작품이었고. 취하기 전에 빨리 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앨범 쇼케이스 할 때 그 갤러리에서 퍼포먼스를 시작했었거든요. 솔비에게 저런 모습이 있었나 할 정도로 정말 반전이었고 굉장히 그 관객들한테 깜짝 놀라게끔 해주는 솔비의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보고 싶다. 정말 이 쇼케이스 때 솔비 씨가 화가구나라는 면모를 제대로 보여줬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얘기를 그대로 좀 전해보면 큐브 속에 나의 진짜 마음을 표현했다. 권지한과 솔비는 진짜 다르다. 사랑하는 사람 앞, 무대, 미술 작업을 할 때 전부 다른 모습이다. 내가 다중인격자라고 생각했었고 이것을 작품화시켰다. 그게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한 자신의 어떤 미술
대한 소견,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냥 보던 어떤 해맑은 그냥 솔비 씨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진짜 화가 건재한이구나라는 걸 느끼겠죠. 그래도 처음에 언니가 이렇게 좀 초대를 이렇게 시작을 한다 그러고 나서 초대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제 스케줄 때문에 못 가서 제가 한 번도 접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좀 반신반의한 게 없지 않아 있었었거든요. 시작하신 지 또 얼마 안 됐을 때였었고, 근데 진짜 그림을 공부했나 싶었을 정도로 지금 되게 빠져 계시는데 혹시 그 부분에서 아시는 분 계시나요? 혹시 공부를 제대로 하셨는지? 제가 알기로는 정규 과정으로 그림을 배운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본인이 뭐 인상주의의 그 화가들의 영향을 받은 프랑스 여류 화가가 있습니다. 유명 여류 화가 마리 로랑생이라던가 또 모리스 드블라맹스 이런 화가들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자신의 그림을 독학으로 공부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솔비 씨도 들어보니까 미술계에서는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한 미술 관계자는 솔비 씨의 그림을 보고 기존 화가와는 조금 다른 팝 아트 장르를 차용을 하면서 색다른 시도를 해서 주목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호평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이 미술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그림 그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결합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좋은 계기를 또 보여줬다고 해요, 솔비 씨가. 그 솔비 씨가 직직코리아 페스티벌에서는 이제 아티스트 이름을 권지한으로, 그러니까 솔비의 이름은 아티스트 권지한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권지한을 검색하면 쫙 그 솔비에 관련된 그 그림과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오는데, 여기에는 어쨌든 세계 3대 디자이너 중 한 명인 론 아라드, 그리고 영국 왕립예술학기 디자인 학과장인 에이브 로저스, 그리고 뭐 국내에는 뭐 배병우 씨라든가 설치 미술가 최정화 씨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솔비 작품 활동에는 이런 분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 뭐 결코 뒤지지 않는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그 솔비 씨 작품이 뭐 신선은 하신데 그 대중적인 인기를 통해서 이제 그 관심도도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그 실력적으로 보면은 현재까지는 뭐 신인 작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뭐 아직까지는 현재 그런 수준이고요. 하지만 뭐 그림에 대한 평가는 분명한 거는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대단하다. 네, 바로 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쁘지는 않다. 근데 나쁘지 않은 작가는 솔비 씨 말고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으로 매우 계속 진일보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쉽게 얻은 유명세라는 것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또 이제 독이 돼서 날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처럼 또 어떤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면 아티스트로서의 권지한 씨도 많은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하네요. 네, 연예인이 아닌 또 다른 직업으로 반전 매력을 보여주는 스타들. 그래서인지 요즘 유난히 작가 그림으로 새로운 직업을 찾으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림 이렇게 아트 뭐 이쪽이 가장 이렇게 우아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지금 언급된 스타들도 뭐 그렇지만 대부분 스타들이 뭐 힐링으로 그림이나 뭐 이런 것을 좀 선택을 하는데, 뭐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제 모 연예인 집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실에 이렇게 한강에 보이는 집이었고 이렇게 거실에 이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계신 뭐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힐링한다 그림으로라고 했는데 힐링한다. 근데 한 6개월인가 1년 뒤에 딴 매체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그렸던 그 그림 그 진도 그대로다. 그런 그림을 계속 그리는 거 아닐까요? 제 눈을 의심하면 뭐지 이거? 그동안 결정이었나요? 힐링을 안 하신 건가? 뭐 간혹은 어쨌든지 간에 뭐 이런 거를 좀 이미지로 활용하는 분도 좀 있는 것 같다. 나중에 하 기자님 한번 다시 찾아가 보세요. 그래요. 진도가 나가는 지금 한 5년 됐는데 그대로야. 이건 뭐예요? 여러분 좀 이렇게 덧칠이라도 해주고 와요. 사실 제가 뭘 한번 하지 말고.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사실 뭐 예술 이런 걸 좀 즐긴다는 이미지 자체가 스타에게는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건 이제 뭐 아까 추구하는 화가 이름도 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뭐 너무 이런 좀 예술 쪽 이런 거 아니라 실제 솔직한 그런 모습을 더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넘치는 흥을 뽐내며 반전 직업을 선택한 스타들.
지금의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직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풍문쇼에서는 하나론 모자라 스타의 이색 반전 직업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그들의 열정에 괜스레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또 존경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됐던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풍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엔 더 핫하고 더 놀라운 풍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